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무작위성에 대한 맹목 시리즈의 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새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고 있고 저도 야구팬이라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라 6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시즌을 즐기고 있습니다. 야구는 특히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것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베라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는 야구의 특성을 말해주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견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는 무작위성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기베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우리의 능력 밖에 놓여 있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호주를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시드니의 명물이자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제가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계획과 예측 모두가 미학적으로 자초된 경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1963년까지 700만 호주 달러를 투입해서 건설할 계획을 세웠지만 최종 건설비는 무려 1억 400만 호주 달러를 소비했습니다. 무려 15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물론 계획의 실패라는 면에서 더 지독한 사례도 있고 예측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 하우스는 계획과 예측 모두에서 처참한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과시하며 오만해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을 뿌리 깊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오만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난 시기 동안의 예측 결과 기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예측이 거의 대부분 틀렸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식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지식에 대한 확신이 더 증가함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식이 늘어남과 동시에 혼돈과 무지, 자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50명의 사람들이 답변을 하되 그들의 답변은 98% 이상의 정답률, 즉 2% 이하의 오답률을 갖는다고 확신하는 숫자를 대도록 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인구수는? 답변은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내가 98% 확신하는데 로스앤젤레스의 인구는 800만에서 1500만 사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질문들과 답변들을 받아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참여한 사람들의 예측대로 98%의 정확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실험 결과는 오차율이 예상했던 2%가 아니라 45%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의 지식을 겸손하게, 덜 오만하게 평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차율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답을 0에서 무한대까지 제시하면 언제나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러한 답은 아무런 정보도 전달할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인식론적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론적 오만은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게 합니다. 둘째,
실현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 분포할 범위를 줄임으로써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오류는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는 영역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예측 밖의 길로 빠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습성에 고질적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율이 현재 30%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접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혼한 3쌍의 커플 중 1쌍의 커플은 이혼한다는 것을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닥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겠지, 혹은 우리 가족은 잘 될 거야 하는 수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사고 실험은 검은 백조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판단 기제의 작용으로 우리는 10여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사건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사건을 아주 잘 꿰고 있다고 오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오판에는 좀 더 미묘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극단점에 대한 정보가 감지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극단점을 우리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예상 밖의 특별한 사건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번창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 덕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한 사건들은 판단착오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판단착오는 대체로 과소평가로 나타나지만 이따금 가대평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직관적 판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극단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여전히 과소평가하며 실제보다 더 희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관은 평범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범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수치들은 대체로 극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정보가 많은 것이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정보는 지식의 장애물입니다. 정보를 더 많이 접한 사람들은 더 많은 가설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효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느려집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더 많이 볼 뿐 아니라 그것도 정보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매우 경직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론을 만들어내면 좀처럼 마음을 바꿔 생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자기 이론을 만드는 일이 늦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정보가 더 정확한 것이라고 해도 기존의 견해와 모순되는 새로운 정보가 출현하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시리즈의 5번째 영상에서 언급했던 확인 편향의 오류이고, 둘째는 믿음 고수, 즉 한 번 형성된 견해를 뒤집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도 일종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된 생각과 이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경험적 현실에 대한 지식이 상세하게 주어질수록 피실험자들은 정보 잡음, 즉 이야기를 더 많이 눈여겨보게 되며 이것을 실제 정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직감적인 것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주간지를 읽는 것보다 라디오 뉴스를 매시간 듣는 것이 더 나쁩니다. 외부 정보가 주어지는 간격이 짧을수록 이를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상심리사들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개의 문서로 계속 제공하는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뒤쪽 문서로 갈수록 정보의 양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임상심리사들의 진단 능력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상심리사들은 오히려 최초의 진단에 더욱 확신을 갖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론적 오만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문가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거의 언제나
꼬장꼬장한 작가나 수학적 기법을 응용하는 금융 전문가들보다 나무에 대해 더 잘 알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댄서보다 외과적 증상에 대해 정통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문가들도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확률에 관한 한 일반인들이 전문가들보다 좋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직업 과정에 작용하는 오류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오류에 대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좀 가벼운 경우로, 즉 어떤 능력이 존재한다는 오만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무능함을 포장한 빈 껍데기 전문가의 오만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일반인들보다 아는 것이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문가란 거의 사기꾼 수준에 육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수식 하나로 움직이는 컴퓨터보다 나을 바가 없는데 여기에 직관이 개입되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다른 한편 직관력을 발휘해서 컴퓨터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 역시 많습니다. 어느 쪽이 정확할까요? 분명히 어떤 분야에는 진짜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뇌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담당자로 의학 담당 신문기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격 있는 뇌신경외과 의사를 선택하겠습니까? 반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 출신의 박사가 내리는 경기 전망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아니면 경제 담당 신문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경험적으로 분명하지만 두 번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기능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 입증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문학자, 시험 조종사, 토양 감정사, 체스 선수, 물리학자, 수학자, 회계사, 곡물 검사자, 사진 판독사 등이 그들입니다. 반대로 전문가로 입증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주식 중개인,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대학 입학처의 직원, 판사, 카운슬러, 정보 분석가, 경제학자, 금융예측 전문가, 금융학 교수, 정치학자, 위험 전문가, 국제결제은행의 임원들 등이 그들입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해서 변화하는 분야, 그래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대체로 전문가란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변화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미래를 다루는 분야, 그리하여 결코 되풀이 될 수 없는 과거를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전문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은 분기 및 1년 단위로 경기 예측 지표를 발표합니다. 뉴스나 신문에 이러한 수치들이 발표되면 이 수치들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비농업 부분 고용률, 경기 선행지수, 내구재 판매 동향, 국내 총생산 등 개인적으로 저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수치들이 많습니다. 통계 장사꾼들은 대형 금융기관을 위해 일한다는 선도적인 경제학자들의 경기 예측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학자들은 큰 소리로 설득력 있게 이론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10,000,000대의 연봉의 유명세를 자랑하며 숫자와 예측 노름으로 여념이 없는 연구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인사들은 숫자를 내놓는 것이 일이지만 얄궂게도 이 숫자들이 곧 이들의 능력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마다 매년 2000XX년 대예측이라고 불리는 책자를 발행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책자들의 작성자들은 자신들이 공표한 뒤에 그 지난 예측치가 어떻게 빗나갔는지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과 기상 예보관들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실력에 대한 자부심은 기상 예보관들보다 훨씬 높았지만 실제 예측 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예측이나 전망이 틀렸을 때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19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소련이 붕괴되는 순간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어떤 사회학자들도 소련의 급속한 붕괴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소련의 붕괴 이후에 그 붕괴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변명은 무엇일까요? 나는 소련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통한 상태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을에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숨겨왔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면 소련 체제의 몰락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전문가인 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소위 정치 전문가들 및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극단점이 등장했다고 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와 같은 과학자가 다루는 영역 밖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밖의 사건은 예견할 수 없으니 전문가의 책임은 아니게 됩니다. 검은백조가 출연했지만 검은백조는 우리 같은 전문가가 예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홍수처럼 극히 낮은 확률에 따른 사건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운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게임판을 축소시키고 주어진 조건에만 자신의 능력을 한정시키는 변명은 헛똑똑이들이 사회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읽지 못했을 때 내놓는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분석틀은 옳았고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황 자체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옳게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이 자신들의 식견과 전문적 능력 덕택이라고 자부하지만 예측이 틀렸을 때에는 그것이 워낙 특이한 경우라서 자신들이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갖 요소를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식견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습성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성공은 자기 덕분이며 실패는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외부적 사건, 즉 무작위성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일에는 공을 다투지만 나쁜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운전 능력이 상위 50%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밤에 침실에서의 능력이 뛰어난 상위 50%의 자신이 속한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또 다른 효과는 우리가 그러한 불균형을 인지하지 못하는 까닭에 자신이 남과 달리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